현재 시각 8시 28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9만 달러 회복이 됐고 전일 일본 우에다 총재 금리 인상 발언이 시장에 좀 충격을 줬었는데 그래도 완만하게 하루 만에 뉴욕 증시도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국채 금리도 보니까 약간 진정된 듯한 모습이고 다시 AI 진영에는 경쟁 구도가 조금 더 강화되는 분위기네요. 네.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변동성 구간은 살짝 이제 빠져나온 느낌? 네. 좀 긴 터널이었는데. 그러게요. 상당히 긴 터널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저 출구에 약간 빛이 보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비트코인이 뭐냐에서 가치가 있느냐 뭐 이제 그런 논란은 이제 진보하고 비트코인 오르면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은가 보다. 그러게요. 비트코인 밀리면 위험 자산이 조금 흔들리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가는 것 같고 또 서로 눈치 보는 건 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또 달러일이 살짝 또 이렇게 밀리니까 장중에 네. 코인도 움찔하고 맞아요. 주식도 움찔하고. 예. 그나저나 저희가 뭐 오프닝에서 정민앵커가 언급했다시피 뭐 구글도 뛰어들고 아마존도 뛰어들고 이렇게 해서 칩 전쟁이 벌어지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좋은 거죠. 이렇게 네. 경쟁 구도가 더 이제 격화되면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그러니까. 거고 가격 싸지기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동네 그 뭐 스포츠 센터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수영장에 물도 안 갈고 그 뭐 출입구에 있는 그 직원들도 틱틱거리고 손님 고객 알기를 갖다가 우습게 알고 그러다가 이제 아주 짱짱한 데가 들어서니까 네. 갑자기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정신 거죠. 바짝 차리죠. 샘 알트만도 지금 샘 알트만도 코드레드. 지금 아까 뭐 임선우 캐스터 전했잖아요. 레드 코드, 코드레드. 코드레드, 네, 비상사태. 레드 코드레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만 바쁘네요. 아니 또 테슬라 공매도는 뭐예요? 뭐 마이클 버리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헤지펀드 이제 접고 쉽게 말해서 리딩방 개설했는데 한 달에 39불이네요. 한 달에 39불. 한 달에 39불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주목해 주니까 그게 어디예요? 아 그러네요. 아직 본인 살아 있다는 거 느끼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점검해 보면서. 아직 살아 있는 네. 사람 많아요 지금. 예? 타이거 우즈도 지금 뭐 허리 부상 이후에 필드 복귀가 언제냐 이런 게 뉴스에 나오는데 우즈 이 동생이 저하고 띠동갑이거든. 누구 동생이요? 타이거가 타이거 우즈 동생이. 타이거 우즈가 저하고 띠동갑이라고. 우즈 동생이라고 하신 거예요? 뭐 50 딱 진짜 초반 접어들었는데 네. 타이거 우즈가. 네. 뭐 그래도 골프는 할만하잖아요 아직 50대면. 싱싱한 친구들에 비하면 그거 하지만. 근데 이 타이거 우즈는 넘어져야 되는데 젊은 선수들이. 근데 그 저력은 저력은? 왜냐면은 무릎 수술 이후에도 다시 한번 우승하는 거 보면은 하기야. 예. 네, 그래요. 바로 모셔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송 안녕하세요. 대표님. 송 대표님 모셔놓고 저희들도 이렇게 사설이 길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뭐랄까 시장 열리기 전에 조금 한숨 돌릴 만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동안 한 일주일 열흘 뭐 오늘은 무슨 일이 터질까 늘 전전긍긍했는데 네. 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동생인 분이셨는지. 이거는 소장님 칭찬인데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누군 또 송 대표님이 저보다 형인 줄 알겠다, 그죠? 왜요? 네?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 정도는 아니라 그러네. 예. 아니 저는 변동성 구간은 이제 좀 벗어난다라고 이렇게 뭐 저 나름대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이러다가 또 시장 또 흔들릴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도. 근데 네. 이제 작년 사실 FOMC를 돌아보면 사실 그때도 지금과 유사한 방향으로 갔는데 그때는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었다. 네. 그때는도 이제 사실 매파적 인하라는 얘기가 나온 게 그 당시지 않습니까? 매파적 인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워낙 인하를 원하니까 그래 인하는 해줄게. 대신에 내년엔 국물도 없어. 이제 뭐 이제 예. 이제 이게 작년 12월에 나타났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작년 12월에 산타랠리 기대하고 미리 쭉 좀 올라가다가 네. FOMC 직후에 사실은 쭉 좀 빠지면서
그 월간으로는 작년 12월이 한 2.5% 빠져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산타랠리가 약간 크리스마스 악몽처럼 이렇게 올해 안 좋게 끝났었는데 물론 그 전에 11월 달에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대선이 있었죠. 아, 네네. 그래갖고 트럼프 랠리가 엄청 11월에 맞아요. 있었고 좀 과하게 오른 다음에 12월에 예. 오히려 좀 조정받은 감도 분명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는 거꾸로 11월에 우리가 조정받으면서 V자로 어쨌든 어느 정도 올라왔고 국내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빠져서 끝났고 미국은 V자로 어느 정도 회복하고 지금 12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작년보다는 소위 매파적 인하에 대한 그 내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보는데 사실은 좀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지금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회의에서 차기 연준 의장 내년 초에 이제 발표할 거다라고 했고 시장에서는 이제 캐비넷이 거론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깜짝 쇼를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뭐 확실한 거는 트럼프는 원래 마음속에는 지금 재무부 장관을 사실은 베센트를 안 치고 싶었는데 예. 네. 아마도 이제 딱 눈에 봐도 시장이 먹히는 사람이 사실 베센트니까 네. 아마 베센트를 심지어는 겸임까지도 원래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예. 어쨌든 그다음에 아마 햇잇은 충성심은 높은데 시장이 먹힐까 이제 이런 걱정은 분명 트럼프 입장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게 햇잇이 그 베팅 시장에서 어쨌든 그 가장 높은 순위로 올랐을 때 채권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안 해줬어요. 그 네. 얘기는 일단은 1차 관문은 넘은 거다. 예. 근데 2차 관문은 뭐냐면은 실제로 된 이후에 그 FOMC의 그 꼬장꼬장한 그 이사들과 연은장들을 과연 잘 관리해서 트럼프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네. 지금 파월도 사실은 지금 이제 상당히 밑에 반란 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상황인데 해시처럼 아예 대놓고 이제 그냥 친트럼프적으로 정책을 끌고 갈 때 나머지 그 소위 이제 그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 이사나 은행장들이 그 말을 잘 들을까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채권 시장이나 그것들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해시 됐다고 엄청나게 시장이 환호하면서 미리 땡기기보다는 아마 내년 2월에 되죠. 아마 첫 번째 들어가는 게.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스티브 마이런이 네. 임시로 들어가는데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 자리에 이제 앉혀놓고 그다음에 이사로 선임명하고 5월부터 이제 그렇겠죠. 이제 임무를 시작하는 이제 이런 식의 진행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이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FOMC가 첫 번째 어찌 보면은 뭐랄까 관문, 그러니까 해시시 된다면 잘 끌고 갈까 여부를 나타내는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뭐랄까 또 시장이 너무 김치 국물을 먼저 마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살짝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나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저는 저 혼자 생각하기를 네. 저게 트럼프 대통령이구나. 베센트는 크리스마스 무렵에 발표하고 예. 해넘기기 전에 의장 누군지 알고 갈 거야 하는 그걸 했더니 베센트 위에 나거든 하는. 대장은 나야. 또 각자의 역할대로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베센트가 그렇게 딱 흘려놨을 때 시장 반응을 먼저 본 거다라는 적도 있어요. 아하. 예, 시장 반응을 보니 이 정도면 합격 그런 이 식으로. 정도면 예. 오. 앞에 바람잡이로 한번 나서주고. 네. 더 설득력 있고 더 그럴듯하네. 네. 소장님이 갑자기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정윤행 그 얼마나 존경하는데 이 똑똑한 발음과 딕션 뭐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출연하셔서 FOMC 결과를 갖다가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네, 그렇죠. 조금 이렇게 대비는 하고 가죠. 네. 그럼 소위 말하는 매파적 인하, 비둘기적 동결 이걸 갖다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차적으로 이제 왜 매파적 인하가 되느냐 그런 말이 나온 이유가 네, 뭐냐면 시장이 이미 한쪽 방향으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게 매파적으로 느껴지는지 비둘기적으로 느껴지는지가 이제 사실은 그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난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금리 동결하면 시장은 충격받겠죠. 그죠? 거의 뭐
기정사실화 다 하고 있잖아요. 인하를. 오히려 이제 그 앞에 비둘기파적이냐 매파적이냐에 더 방점이 있다. 오히려 뭐 동결 인하나 가능성, 동결은 사실은 거의 뭐. 이번 올해는 이제 다 지나갔고 네. 내년이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물론 이제 시장은 12월에도 인하하고 내년도 적어도 3번 이상. 예. 그래서 3번 이상 지금 차트가 열려 있지만 이건 내년에 대한 겁니다. 배팅 시장에서 3회 이상 4, 5, 6, 7 막 다 해서 거의 80%를 적어도 3번. 네. 그러면 사실은 더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시장에서 배팅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제 패드 워치에 있는 CME 선물 시장도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결국은 시장은 지금 12월은 동결을 해더라도 내년에 3번 이상을 만약에 점도표를 찍어주면 그러면 상당히 비둘기파적으로 이제 마음의 안도를 가질 텐데 네. 거꾸로 매파적 인하라는 건 뭐냐면 그래 원해? 그러면 이번에 12월에 인하해 줄게. 대신에 내년에도 국물도 없어. 이제 이거. 그리고 내년 지금 9월 달까지로 지금 이게 원래 점도표란 게 3, 6, 9, 12월 달 4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나올 때인데 그 점도표를 어디다 찍느냐. 근데 9월 달에 내년 거에 찍힌 걸 보면 한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3번 정도로 늘어나 줘야 되는데 네. 그것이 과연 찍힐까? 만약에 점도표. 혹시 그게 이제 안 찍히면 그럼 시장이 인하는 하는데 매파적으로 인하했다고 생각하면서 내년엔 국물도 없어가 꼭 작년에 있던 약간 그 기시감 예. 이런 게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자꾸 이제 월가에서 매파적이나 비둘기파적인 동결 차라리 우리는 비둘기파적인 동결을 원한다. 그 얘기는 점도표가 비둘기파적으로 좀 많이 아래로 내려와서 중간표가 찍히기를 바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건 이번에 금리 인하하고 점도표에도 한 3번 정도 찍히면 가장 좋은 거 그 최고죠. 최고. 그건 최고죠. 그렇게 심지어 거기에다가 뭐 이따가 있지만 QE까지도 분위기 잡아주면은 뭐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은 날아가는 거죠. 네. 네. 최근에 보면 그동안 막 소외됐던 그런 경기 소비 관련 종목들이 위증시에서 보면 좀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이게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막 반영이 되면서 움직인 거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 이후로 소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다우가 최근 들어서는 사실 좀 더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 예. 들어서 그래서 예. 그런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기술주 비중이 적은 다우가 좀 잘 가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심지어는 기술주 내에서도 제가 전에 중소형주가 가면은 약간 이제 그 소위 상승의 좀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 거다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확실히 소형주 기술주가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대형주들은 이제 웬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좀 재미가 없어지니 이제 중소형주로 눈길이 좀 달리가고 있는. 그럼 적어도 시장에 투자 심리는 꺾이지는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지금 약간 그러니까 현재인 그러니까 올해까지 좋았던 경기가 내년도로 지속적으로 확장되느냐 여부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쭉 확장되면 다음은 중소형주지 이제 이런 생각을 시장은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우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이제 그래도 미국 3대 지수 가운데 이제 그러네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일 뭐 좋았습니다만 1.8%. 다우가 185포인트 올랐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와중에 보잉 혼자 117포인트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10% 이상 올랐죠. 예, 보잉이 한 10.2% 가까이 올랐는데 그러니 여기는 이제 워낙 단순 평균이니까 한 종목만 날아가도 그렇죠. 지수가 이제 영향을 받는데 뭐 다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딴 거보다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죽을 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그렇죠. 게 이 시장이 은근 강하구나.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뭔가 재료만 주면 나는 예, 날아갈 거야라고 예, 지금 예. 용을 쓰고 있는 거죠. 용을 쓰고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뭐 예정대로 이제 12월부터 미국에서는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됐고 이거는 시장에 뭐 큰 영향이 없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네. 과거에는 어땠어요? 말씀 주신 대로 예. 제가 QE는 2008년 이후에 여러 번 해봤는데 예, 예. QT는 이번이 두 번째 하던 거고 이번에 종료를 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QT 이후의 시장의 그 소위 변화에 대해서는 큰 뭐랄까 역사적 교훈 이걸 받을 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도 딱 트럼프 때네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소위 레포 발작. 예.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 일단 검정색 선이 뭐냐면 연준 자산입니다. 이게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QT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멈춰 있으면 사실은 이제 QT 종료.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QE를 한다는 거죠. 결국은 QT는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을 쫙 빨아들이는 거고 QE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검정색이 내려오면은 유동성 감소, 우상향은 유동성 증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단식으로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있는 것은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9년도 기억하시겠지만 18년, 19년 요 사이에 보면은 파월 뽑아놓고 엄청 후회했죠.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처음에 이렇게 되게 순한 표정으로 이렇게 예. 와서 다소곳이 예. 이렇게 예. 임명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는 딱 임명되자마자 금리 인상 막 그러니까요. 하고 예. QT 하고 하면서 트럼프가 그 다음부터는 중국보다는 파월이 더 나쁜 놈이야. 뭐 이제 이거 막 트윗하고 기억하신 조고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주가가 2018년도 하반기에 엄청 죽을 썼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파월을 할 거 계속 하고 있다가 19년도 말에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9월 달에 레포 발작이 있었습니다. 네. 레포 금리가 아시겠지만 레포라는 건 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하룻밤 사이에 일반 은행들이 자금이 부족할 때 내가 갖고 있던 국채나 주택 저당 채권을 연준에 맡기고 하룻밤만 잠시 빌리는 거. 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다시 갚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근데 하루짜리고 바로 갚을 건데 근데도 그날 하루 사이에 얼마까지 올랐으면 12%까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예.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연준이 화들짝 놀라서 QT를 바로 종료했고요. 9월 예. 달에. 그래서 저 때가 딱 멈춘 겁니다. 제가 점선을 찍어 놓은 거. 네. 그리고 이걸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10월부터 뭘 했냐면 QE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QE를 하면서 시장에 오히려 유동성을 막 공급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9, 10, 11, 12 그 당시 2019년대 지금 한 4개월 동안 대략 S&P 500이 10% 이상 올랐어요. 매달 올라갔고. 그래서 상당히 상당히 의외로 레포 발작이 시장에는 큰 선물이 됐던. 그 당시에 예, 그랬는데 이번에도 약간 이제 레포가 이제 불안하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QT를 먼저 빨리 종료를 한 거죠. 근데 QE가 그럼 그때처럼 바로 따라올 거냐? 이제 이게 관건이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QT 종료한 건 좋은데 네. 저 때처럼 QE가 바로 되려면 조금 발작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네, 좀 있어야 이제 연준도 놀라서 할 텐데 지금 왜냐면 그때 이후로 지금 시장에 상설 레포 기구 시설이라는 걸 만들어서 언제든 맡기고 빌려갈 수 있는 그 창구를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빌려가고 있어요. 지금 매일매일 저도 체크하고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레포 시장이 여전히 좀 불안하긴 하지만 네. 레포 금리가 급등한 건 아니거든요. 예. 스물스물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연준 입장에선 현재 그때 이후로 만들어 놓은 대책안이 잘 작동하는지를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어서 바로 QE가 그때처럼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엔 약간 반쪽짜리 QT 종료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때는 또 금리는 같이 인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베스트는 이번에 이제 내년도에도 금리를 쭉 인하해주면서 QE까지 해주면 그러면 한 번 더 강한 랠리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현재는 금리 인하 여부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확인할 수 그렇죠. 있죠. 예. 내년도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레포 시장을 계속 보시면서 QE가 조기에 시작될 수 있는지 여부 요 두 가지를 체크를 꾸준히 한 것이 이제 시장에 그때 같은 강한 불장이 한번 올지 여부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때 제 기억이 맞습니까, 송 대표님? 아까 보여주신 장표에서 이제 2019년에 네. QT도 하고 금리도 올리고 하니까 잘 버티던 증시가 결국은 꺾여버리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레포 발작됐고 해서 다시 이제 결국 돌아섰는데 네. 저때 이제 돈 풀면서 그때가 그거 아닙니까? 이거 QE가 아니야, not QE야 했던 그때죠, 저게. 아니 저는 확실히 QE 맞습니다. 저거는 QE였어요. 예, not QE가 아니라 저건 저거는 QE였습니다. QE였고. 네네. 근데 저때 사실 레포 발작 2019년 그 무렵에 레포 발작이 있고 나서 확 통화 정책 기조가 갑자기 저 뭐 금리는 인상 뚜두둑 내려오고 연준 자산은 올라가면서 이제 돈까지 풀고 자산 매입하면서 저때 보면 완전히 저때부로 연준에 대한 인식이 시장이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저 폴 볼커 시절은 엄격한 아버지, 때려서도 안 되는 매를 맞아야 될 것 같으면 기어이 그 매를 다 맞아야 이제 벌이 끝나는데 저 때는 이제 시장이 안 것 같아요. 때렸으면 저 때는 아빠가 아니고 엄마지. 엄마는 절절 달래주죠. 맨다. 그냥 집에 있는 거 뭐라도 하나 집어 던지고 유리창에도 깨고 뭐 이렇게 신발 신고 나갈 듯이 하면은 엄마는 다 얘기 들어준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사실 어제 좋은 비유시고요. 네. 근데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
그 QT, QE라는 것이 그 2008년 이후에 처음 생긴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준도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거 결과가 어떻게 예, 나타날지. 예. 그러니까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져가면서 하듯이 시장의 유동성이 적당하게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냥 체크해가면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도 이제 파월이 되게 자신만만하게 계속 가다가 그 사실 뜨거 한 번 한 거죠. 그래, 사실은. 맞아요. 이렇게 네, 왜냐하면 네. 레포 시장이 12%씩 발작을 하면 이건 진짜 돈맥 경화라고 우리 많이 표현하는 것. 아예 돈이 안 돌거든요. 그러면 실물 경기 자체가 스탑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연준은 정말로 깜짝 놀랐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어쨌거나 뭐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서 내년에 자산 매입까지도 가줄 것이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예고를 했는데 그 시기도 가깝다고 했는데 그거 돈 풀릴 거고. 뭐 우리 월요일 날 출연하신 이충광 대표는 항상 그또 TGA 재무부 현금 잔고 얘기하는데 그거 꽉 채웠다가 이제 또 시중에 풀릴 거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될 것 같으면은 유동성 측면에서는 뭐 시장이 그렇게 자산 시장이 걱정할 게 없네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그것이 다 동시에 더하기 이렇게 된다면 일본도 돈 풀겠다죠. 뭐 중국도 그런다죠. 우리도 내년 가면 또 뭐 이래저래 확장 재정으로 또 돈 풀 거고 뭐 이래 되면 예, 그래서 이제 내년도 와일드카드는 제가 말씀드린 단기 금리는 그러면 지금 이미 3.5%까지 2년분이 예, 내려와 예. 있잖아요. 어찌 보면 반영을 하고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장기물입니다. 사실은 장기 금리. 장기 금리. 예.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이제 장기 금리가 글쎄. 잡혔을 텐데 아. 장기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네, 네, 네. 지금은 장기 금리가 매우 높게 올라서 일본조차도 많이 올라와서 그럼 보신 김에 그러면 예. 아예 차트를 그 장기 금리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국채 10년물하고 30년물 금리가 지난 5년간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가 그려왔는데요. 지금 10년물 보시면 제일 원래 5년 전에는 중국이 제일 높았습니다. 검정색. 근데 스물스물 내려와서 지금 저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중에 꼴찌가 돼버렸고요. 이번에 드디어 중국보다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야, 예. 지금 사실은 엄청나게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독일도 스물스물 좀 올라가고 있고 예. 독일도 이제 확장 재정하고 있으니까. 뭐 영국도 그럴 테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영국도 지금 고금리 때문에 난리죠. 그래서 네. 지금 미국도 지금 10년물 금리가 사실은 최근에 분위기 보면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내려오잖아요. 4% 밑으로는 잘 안 밀려요. 예. 근데 네. 30년물 보면 더 확연합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로 30년물을 보시면은 지금 미국도 상당히 좀 더 강한 모습, 독일, 일본, 중국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러네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30년물은 미국도 좀 더 사실 은근히 분위기가 계속 좀 올라가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독일, 일본도 완전 우상향. 중국도 여기서 더 내려오진 않지만 확실히 아래쪽. 결론적으로는 지금 소위 그러니까 부채, 정부 부채가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120%, 일본은 240%, 네. 독일은 60% 지금 앞으로 늘어날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장기물 자체는 시장에서 단기물 내린다고 잘 안 내려오고 있어서 내년도 와일드카드는 혹시 저거까지 잡혀주면 정말로 시장은 엄청난 랠리를 보일 거고요. 저게 잘 안 잡혀지고 혹시라도 더 올라가 버리면 인플레이션 자극 때문에 예.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그 소위 그 불장은 빨리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와일드카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내년도 장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7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0.6% 상승 예상되고요. 4,021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4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933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만 5,400원. SK 하이닉스는 지금 소폭 강보합권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55만 9천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6% 상승 예상됩니다. 현대차 호가 26만 6,500원으로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은 13만 5,900원, 2% 강세가 예상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호가 7만 7,6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이 52만 4천 원으로 0.7% 상승 예상됩니다. 기아 보합권 예상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2만 6천 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고 ABL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코오롱 티슈진 보합 예상됩니다. 펩트론 오늘 1.8%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29만 7천 원, HLB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삼천당제약 지금 예상가는 22만 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 남았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코스피 대형주도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네요. 네, 네. 그러네요. 지금 뭐 봐서는 4,025 정도? 네. 이제 뭐 당장 오늘 내일 중에 남아 있는 기술적 저항 구간은 뭐 소위 말하는 21선은 어제 이제 살짝 올라섰고 이제 또 일간 일목균형표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기준선이 위에서 이제 막고 있는 게 한 4,030포인트 정도인데 그거까지도 오늘 당장에 갈 수 있을런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니 앞서서 그 대표님이 이제 장기물 국채 금리 좀 중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또 어제 일본 그 10년물 국채 입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수요가 그래도 시장 우려했던 거와는 다르게 좀 탄탄했다면서요. 예, 뭐 다행스럽죠. 다행스럽죠.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국채 금리가 원래 3, 40년물에 맞춰져 있다가 예. 지금 10년물로 좀 예. 내려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일본도 뭐랄까 이제 은퇴자들이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만 해도 30년물, 40년물의 수요가 엄청 많았다가 아하.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나서 다 뒤로 막 밀렸잖아요. 예. 이런 표현이면 이제 살날이 좀 줄으니까 뭐 살아온 냉정하게 날보다 보면 살아온 예, 날보다 예. 살날이 적은.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소위 포트폴리오의 소위 이제 그러니까 그 소위 그러니까 LM 그러니까 그 Asset Liability Management라고 그래갖고 이게 뭐 연기금들은 미리 돈을 땡겨서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돌려줄 것이 이제 기간이 줄어드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만기도 줄이거든요. 아하. 채권 만기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면 지를수록 채권 만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듭니다. 갖고 있는 아, 게.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서 장기물이 그러면서 장기물 금리가 그런 면도 생각보다 그런 면도 잘 있구나. 안 내려가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소위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이 이거를 매니지먼트 하기가 만만치 않은 장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근데 또 일본은 어쨌거나 지금 그 자체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굳이 이제 해외로 나갔고 고금리를 찾을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도 가고 있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에서 계속 일본을 때리는데 금리 올리라고 그것이 예. 과연 일본 채권 수요에 도움이 될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저기 다음 질문 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이 아주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하나 남기셔갖고 뭐라고요? 아까 그 계속해서 국채 수익률 국채 수익률이 중국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올라가고 이걸 보고 저도 아까 그만큼 중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러나 싶었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중국이 잃어버린 30년 가는 모양새네. 과거 일본처럼 저금리로 가는 걸 보니 이 말씀을 남기시는데 저는 상당히 이렇게 맞습니다. 아주 핵심을 짚으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중국은 2년째 제 기억으로 분기로 10몇 개 분기니까 3년이 넘네요. 디플레이션이 중국 원래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예, 문제입니다. 예. 중국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고요. 네. 지금 CPI나 이런 것도 보면은 거의 살짝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0%에서. 반면에 일본은 지금 미국하고 그 CPI 소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일본이 더 높아요, 사실은 네. 지금.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일본은 이제 물가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입 물가 너무 올라가서 엔화도 약세죠. 예. 물가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임금 올라가 봐야 그걸로 다 털어먹고 나면은 나 남는 거 없어. 나 어떻게 살아? 이제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불만들이 제일 많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일본은 사실은 저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물가 때문이고요. 사실은 거꾸로 중국은 물가가 너무 안 오르고 물가가 빠져서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하는데 소위 산업 물가나 전체 물가를 보면 소위 그걸 GDP 디플레이터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이너스를 한 게 제가 기억에 9개 분기인가 10개 분기가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고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물가를 잡아주는 게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중국에서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 네. 그러니까 그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관세 때문에 이게 맞아요. 막히면서 글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 압력이 좀 높아지는 이런 부담. 그래서 아까도 OECD가 내년도부터는 금리 인하가 멈출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도 그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오히려 중국은 더 디플레이션이 조금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중국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거죠, 예.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네. 자, 비트코인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비트코인. 아니 이게 요즘에 비트코인 네. 아니 맞아요. 진짜 요즘은 네. 비트코인만 쳐다보게 돼. 네, 이 변동폭이 네. 어마어마하고 뭐 거기다가 스트래티지가 뭐 그동안은 이제 오렌지색으로 다 근데 갑자기 그린다는 얘기하니까 이거 매도 신호 아니냐라고 막 별의별 해석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전부터 아마 비트코인은 활용하실 때 이거 위험 자산이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투자 심리를 그러니까 척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던 네,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제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한 30% 이상 빠져갖고 8만 불까지 터치하고는 지금 거의 9만 불 다시 회복을 해서 다행히 한데 밤새 보니까 선물 쪽에서는 그래도 비트코인의 강세 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변동성은 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차트가 하나 네. 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 이게 이제 유동성과도 연결돼 있고 투자 심리하고 연결돼 있는데 확실히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하고도 연동이 돼 있다. 아, 비트코인 네. 흐름과 그래서 지금 녹색 선이 트럼프 국정 예. 지지율이고요. 예.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검정색 선인데 보시면 10월 이후에 트럼프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뭐가 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작년 7월부터 선거운동하고 사실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다양한 결국 지니어스 액트를 그 지니어스법도 통과시키고 비트코인에 포함한 암호화폐의 새로운 그러한 그 르네상스 뭐 이런 거를 열려고 하고 있는데 또 아들들이 또 저 코인 회사들도 갖고 있고. 코인 회사를 갖고 일단 있잖아요. 예. 요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12월 3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도 9만 1,000달러까지 좀 회복이 된 상황에서 간밤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소비재를 비롯해서 AI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연준에 대한 기대감도 심리에서 좀 좋게 작용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호가에서 양시장 대형주 쪽으로 조금 상승세가 좀 더 탄력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8% 상승합니다. 4,010, 코스닥도 0.3% 올라갑니다. 931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올라갑니다. 지금 10만 4,700원이고 SK하이닉스는 호가와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1%가량 좀 떨어집니다. 55만 3,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좀 하락합니다. 41만 4,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라갑니다. 166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 7만 8,100원이고요. 현대차는 보합입니다. KB금융도 역시 보합권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4%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만 8,100원이고요. HD현대중공업도 1.9% 상승합니다. 52만 9천원, 기아는 소폭 하락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0.5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만 4천원 선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올라갑니다. 15만 9천, 16만 원 선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1.4% 상승으로 9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이벨바이오도 상승합니다. 20만 1,500원. 레인보로보텍스는 좀 떨어지네요. 43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 보합권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19만 2,300원. 그리고 코오롱티슈진 좀 올라갑니다. 8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팩트로는 29만 2천원, 지금 강보합권이고 HLB가 4만 9,850원으로 1.6% 떨어집니다. 삼천당제 22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는 4,030선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원전주, 건설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원전 쪽에서는 BHI가 지금 8% 강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기술도 5%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4,015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4%대 상승이고요. 한전기술도 2.5% 올라갑니다. G2파워도 지금 3.5% 상승세고 우진엔텍, 한신기계 2% 올라가고요. 보성파워텍 3% 상승으로 5,35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또 DLENC, 현대건설이 또 원전주에 또 속하다 보니까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들도 흐름이 좋아요. 지금 삼성물산이 4.9% 강세.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또 그 지분 증여 소식이 있죠. 23만 5,500원, 4.9% 강세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1% 올라가고요. DLENC 4만 500원, 대우건설, 현대건설 다 올라갑니다. 각각 1%, 4% 강세고요. GS건설도 19,210원으로 0.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올라갑니다. 각각 1%대의 상승세입니다. 네이버는 24만 6,500원, 카카오는 6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밖에 오늘 또 보니까 여행주들도 흐름 괜찮네요. 하나투어가 4% 상승합니다. 4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노랑풍선도 2% 상승세, 그리고 모두투어도 2.5% 올라갑니다. 1,500원. 그 밖에 그레디언트, 참 좋은 여행도 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비트플래닛이 6.8% 올라갑니다. 비트맥스도 3.5% 상승세고요. 우리기술투자도 2% 올라갑니다. 8,410원이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올라가고 다날도 1% 상승세고요. 하나투자증권도 0.9%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202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 12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307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185억 원 매도 우위, 이 가운데 개인은 323억 원 순매수, 기관 6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오늘 40전 하락한 1,46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조금 더 이제 개장한 지 이제 5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네요. 예. 예. 그러네. 4,030이 네. 조금은 4,030이 그래도 기술적 저항의 의미는 있네요. 일단 4,031포인트까지 찍고 나서는 살짝 눌리는 양상인데. 예. 아니 근데 아까 그 말씀 조금 더 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하고 코인이 같이 갔다? 네. 이제 근데 그걸 그러니까 이제 사후 약방문 시 해석일 수는 있겠지만 예. 그 폴 크루먼 그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항상 예. 빛나는. 폴 크루먼 교수도 그 코멘트를 지난주에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뭐냐면 그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고 거기에 힘을 많이 실어줬는데 법이 다 통과되게끔 막 밀어주고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의회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일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상대적으로. 네네. 그러다 보면 원래 암호화폐 시장에서 엄청나게 로비해갖고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앞으로 많은데 그것이 잘 안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동력 암호화폐 시장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제 아이디어도 같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한하게 이제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확실히 유동성하고 같이 움직인 건 분명 맞고 지금 비트코인이 트럼프 국정 지지율하고 같이 맞물려서 움직인 걸 놓고 봐서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다. 거꾸로 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려면 시장의 유동성도 당연히 풀려야 될 거고 네. 그에 맞춰서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암호화폐 산업 쪽에서 원하는 추가적인 그러한 완화책 또는 그 소위 진작책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내년도에도 통과돼 줘야만 좀 사실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진 그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국정 지지율도 참 그거 한 게 뭐 CNN 같은 이런 데서는 뭐 30% 됐다라고 발표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제가 40%대고.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라는 데는 다 발표한 걸 갖고 평균을 내서 그러니까. 갖고 오기 때문에
비교적 그런 편차는 좀 덜하다. 그래서 여기를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이분 자료를 제가 갖고 온 이유도 네. 이분은 우리 국내 분인데 은호.레터라는 요 분이 만들어 놓아서 예. 올린 걸 제가 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는 앞으로 혹시라도 미국에서 무슨 선거 흐름을 보시려면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 요거를 꼭 리얼 보실 클리어 팔로텍스. 예, 요게 가장 좀 뭐랄까 중간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라스무셀이 여론기관 맞죠? 예, 그것도 이 안에 이 들어가 안에 있어요. 포함됐겠죠. 얘는 일종의 진짜 컨센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스무센 같은 데는 거의 뭐 49%, 51%뭐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절반인데 그러니 이제 보도하는 매체에 그것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고 예. 여론조사 방법론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만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진영을 갖다가 좀 이렇게 이제 취임하고 1년이 다 돼 가는데 마가 진영에 약간 생기는 그 실망감 내지는 균열을 갖다가 좀 봉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진짜 계속 성공하려면 중간 선거에서. 그렇죠. 그 안에서도 지금 약간 노선 투쟁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봐서는 당장 지금 30일 내로 발표하라고 했던 그 앱스틴 파일 공개하라고 했던 그 30일이 곧 다가오는데 지금 어떻게 편집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편집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거기에 네. 예민하던데.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뉴스의 흐름 보면서 레리 썸머스 같은 석학이 그냥 앱스틴 파일에서 자기 이름 언급되고 이러니까 그냥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다시피 하고 거기서 어떻게 촘스키가 나옵니까? 저희들 학창 시절에 뭐 촘스키를 하면 무슨 뭐 시대의 지성인이 무슨 뭐 엄청난 그거였는데 송 대표님은 없죠? 앱스타인하고 안 친했죠? 갑자기요. 제가 영어가 짧아요. 소장님 넘어가신 거 예, 아니에요? 그래요?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올해도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뭔가 좀 내년도 전망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보니까 내년 그 금융시장을 연준하고 신용부채 시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뷰를 갖고 계시네요. 예. 정확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수석 전략가 예. 그분이 낸 이제 요 그래프인데 상당히 좀 재밌어서 이분이 엄청난 강세 불장을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들어서 지금 총 4개 구간으로 S&P 500의 월평균 성과를 냈는데 네. 연준이 인상 아니면 인하 그 두 가지로 나누고 반면에 신용시장, 신용 스프레드로 볼 수 있죠. 이것이 긴축되느냐 아니면 완화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연준이 인하도 하고 신용시장도 굉장히 완화되는 그래서 결국 돈이 흥청망청 넘치는 통상 이럴 때가 가장 월 평균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네. 보시면은 제일 높을 때는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한 2%, 중간값도 한 2.2. 그러니까 제일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 거꾸로 인하는 하는데 신용 긴축이 될 때. 아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말하면 신용은 긴축되는데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약간 뭐랄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경기에. 그렇죠. 그럴 때가 좀 제일 안 좋고요. 예. 오히려 그거보다는 연준이 인상하고 긴축하는 게 한 중간쯤 되고 인상하고 완화도 그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신용시장은 좀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경기가 너무 뜨겁구나. 이제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시장은 지금 1번을 지금 그러니까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수석 전략가가 걱정을 하는 거는 혹시 4번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신용시장이 이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다. 예. 신용 스프레드 다음 차트를 혹시 열어봐 주시면 지금 전에도 가끔 보였는데 미국의 이제 투자 등급체하고 국채 간의 스프레드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신용 스프레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상황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옆으로 횡보만 해줘도 좀 다행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우리 바퀴벌레 뭐 흰개미 얘기했지만 예. 중간중간에 뭔가 그 사모 대출 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여기에 살짝 좀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만에 하나 신용시장에 좀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내년에는 약간은 진짜 연준의 인하하고 신용시장이 긴축되는 그 조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그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좀 바라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래서 이번에 인하가 소위 사후적인 대책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신용시장 완화가 되는 쪽으로 신용시장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송 대표님은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있었던
저 소위 말하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 관련한 네. 해프닝 네.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뭐 아직 근데 뭐 사실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우리는 아직 준비하는 거 시기나 없다. 내용이 확정된 바는 없다. 아니, 근데 그래도 레토릭은 확정된 바가 없다는 거니까. 뭔가 준비는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들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확히 이것이 2017년도 말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그때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이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당시에도 정확히 11월 달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3단계, 이 원래 재개발이나 토지 가격도 3단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뭔가 뭐 구역이 정해지고 아하. 착공하고 준공하고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처음에 분위기가 띄어집니다. 그러니까 11월 2일 날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이 나오고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직후에 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그 안에 이제 일부가 담긴 거죠. 이런 방향을 우리가 코스닥도 활성화시키려고 해. 그리고 1월 달에 1월 11일 날 최종적으로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 3단계가 있는 11, 12, 1월 이 3개월 동안 정확히 코스닥 시장이 지수가 33% 올랐어요. 33%나. 예. 그 짧은 기간에. 네, 3개월간. 근데 또 그때 또 하필이면 그때가 2016년 여름부터 17년 말까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아, 네. 예, 그것이 예. 마무리되면서 코스피 시장이 이제 정체될 구간이었거든요. 저 3개월 동안 코스피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 예. 반도체가 이제 정점을 찍고 오히려 그 이후부터 쭉 빠졌죠, 사실은. 그러면서 사실은 저 파란색 선이 이제 코스피인데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수급도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쫙 몰렸고 저것 아하. 때문에. 네. 예. 왜냐면 반도체가 이제 더 이상 못 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당시에 이제 코스닥이 확 올랐고 근데 저 하반기는 아까 우리가 앞에 QT 얘기하면서 미국발 긴축 네. 때문에 저 하반기엔 다 박살났습니다. 그때. 아, 이게 그래서 다 끝났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될 거냐. 근데 그때하고 좀 다른 게 적어도 연준은 긴축 모드는 아니잖아요. 그럼 저 때하고 다른 건 그때는 연준은 긴축 모드였는데 이번에는 내년으로 갈 때로 긴축은 아닐 것 같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럼 반도체가 끝이 났을까? 지금? 그럼 반도체가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지금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 글쎄요.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 놓고 예. 보면 그 두 가지가 그때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저것 때문에 올라간 속도가 저만큼은 안 돼도 아마도 둘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을까?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덜 올랐습니다. 네. 코스피는 연초 대비 지금 한 65%, 그렇죠. 67% 올랐는데 코스닥은 35, 6% 많이 올랐지만 35, 예. 6% 올랐고 두 번째로는 1, 2월 달이 또 이 코스닥의 계절적으로 가장 강한 달이거든요. 그러면 정책 시너지하고 코스닥 시장이 서로 맞물리면 이게 계절성이 네. 그러면 상당 기간 꽤 상승 랠리를 코스닥도 이제 펼칠 수 있지 않을까? 또 중소형주 흐름이 지금 미국에서도 나타나니까 그렇게 연구해 본다면 이 활성화 대책이 제대로만 나와준다면 상당히 코스닥 시장에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뭐 지금 약간 국채 쇼크 일본 이게 약간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 금리 인상 기조에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시아 국채가 좀 재편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본 예. 국채는 사실은 사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일자적으로 이제 일본 국채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일본 국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이 분명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일본 내의 수요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시아권 내에서도 지금 어느 쪽으로 해야 되니까 단기간으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일본 국채를 숏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시점 가면은 일본 국채도 생각보다 이제 어느 정점이 오르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한번 대상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옌 네, ETF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한 2, 3년 전부터 이제 그 양빵으로 먹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이게 양쪽으로? 네, 양쪽으로. 예,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제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제 국내에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 국채,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거. 이제 요런 상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꽤 많았던 걸로 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 상장돼 있는 미국 장기 국채 투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네. 미국의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겁니다. 국내도 최근 들어서 미국 장기 국채에 바로 예, 투자를 하잖아요. 예. 많죠. 근데 일본에 ETF. 투자할 때 예. 그때 아이디어는 뭐냐면 엔화가 혹시 강세로 가고 그 다음에 미국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 그러면 일단은 일본에 상장돼 있는 그 국채 소위 그 미국 국채 ETF가 가격이 올라갈 거지 올라갈 않습니까? 거죠. 예. 근데 엔화까지 강세로 가면은 우리가 그걸 여기서 투자했으면은 가져올 때 일본 국채 거 한 번 먹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나라 갖고 올 때 엔화 강세니까 또 한 번 또 환차했던 환전해서. 환차익 먹고 예. 그래서 그랬어요. 곱하기 해서 그래서 양빵. 양빵 두 개를 그러면은 예. 이게 손 안 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석이조죠. 일석이조. 일석이조. 도랑치고까지 잡고. 네, 이제 지금 손 한 대고 콧물 푼다. 말씀하셨다고. 네. 이제 그 아이디어였는데 시장 확실히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 장기 국채 금리도 지금 아까 봤지만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죠. 물가 때문에 엄청 올라갔고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오히려 터져버린 거죠. 첫 번째로는. 거기서 터졌고. 두 번째로는 엔화도 사실은 일본에서 계속 엔화 약세 정책을 쓰면서 그게 하필이면 또 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엔과 미국 달러를 해지라는 거였습니다. 네. 해지인데 해지 비용이 그래갖고 연해지 비용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한 3.5% 되는데 23년도에는 한 해 한해지 비용이 6%까지 올랐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아무리 혹시 장기 금리가 떨어져서 거기서 뭘 원주에서 먹어도 환해지 비용이 6%면 그걸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양쪽에서 오히려 터지는 결과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이제 심지어는 그때 이제 엔화 강세가 아니라 약세였기 예. 때문에 원화를 갖고 오는 걸 생각하면은 그 양쪽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다 터져버렸던 그렇죠. 이제 일이 발생을 한 거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아마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엔화가 강세로 돌 수 예, 있는 예. 분위기 좀 잡혔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장기물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는 잡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예, 장기금리를 낮추고 예. 그 뜻대로 된다면 그 당시에 한 3, 4년 전에 그 기대가 드디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열릴 수는 있는데 이게 그 안에 변수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원래 이게 복잡하면은 이게 투자의 결과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런 뭐랄까 환해지 비용 같이 감안해야 되는 투자는 가능하시면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거나. 그러니까 그건 사실 단기적으로 사실은 샀다 팔았다를 해줘야지 그나마 뭘 가져올 수 있지. 이걸 장기 투자해 갖고는 환해지 비용 내다가 그러니까 이거 아이쉐어스거든요. 블랙락 예. 먹여 살리다 끝납니다. 맞아. 솔직하게 네, 말씀해 네, 주셨네요.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